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의 공자학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결국 공자학원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소프트 파워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공자학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사상,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소프트 파워는 뭐냐면 조셉 라이에 의하면 주로 민간 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가 어렵다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 일이 아니고 민간인들 사이에서 뭔가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분야가 아니다. 또한 수용자 그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좋아서 좋습니다 이거 하시죠 이게 아니라 개개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의존하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이나 의도와는 달리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민간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민간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의해 그래서 좌우된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또한 공산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공자학원을 정부에서 출자해서 해외를 보내는 것이죠. 이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공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걸 뭐 따라가고 우리나라 전통 시대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공자학원은 어떻게 됐는가? 단기간에 신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3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를 시작으로 2014년 미국 시카고대, 펜실바니아대, 유럽의 스웨덴의 스톡홀름대에서 퇴출됐다. 뭐 결국은 무슨 첩보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그러한 것들이 발각되어서 퇴출되는 경우가 있죠. 공자와 관련된 중국 소프트 파워의 부작용은 공자 학원에만 그치지 않았다. 2010년 공자와 아바타, 영화 이름이 공자. 이게 주윤발이 나왔던 영화죠. 그거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바타가 동시에 개봉이 되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 극장에서 그 우리나라는 뭐 영화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이런 것들도 다 국가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자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바타를 영화관에 상영 못하게 하고 공자를 더 상영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니까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제고, 공자라는 문화 아이콘 및 관련 내용의 국내외 홍보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바타를 내리고 공자를 상영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자는 중국 전체 스크린 중 과반수를 점령한 채 개봉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국가 정부가 영화를 어떤 영화관에서 무슨 제목으로 뭘 틀어라고 관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공자 평화상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리우 샤오보라고 하는 노벨 평화 수상자가 있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노벨 평화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공자 평화상을 만들었지만
1회 수상자도 이걸 거부해서 바로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별로 노벨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상에 비해서 있느냐고 만들었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그 받는 사람들이 별로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196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중국 전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았던 문화대혁명 시기, 1966년부터 1976년으로 보고 있죠. 중국에서 공자로 대변되는 유교는 물론 자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 및 관습을 타파해야 할 구습으로 규정되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당사자인 공산당이 유교와 공자를 전면에 내세워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죠. 옛날에 자기들이 그것들을 국가를 멸망시키고 약하게 만든 그러한 나쁜 사상이고 철폐해야 할 그런 제도, 육아 제도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그걸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중국은 강대국인가? 그리고 그 강대국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유일한 세계 슈퍼파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살펴본 얘기를 더 보면 국력은 단순히 어떤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 파워, 문화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가 합쳐져야만이 진정한 종합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화적으로 이것을 세계를 주도할 만한 그런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 지금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적 측면 외에 정치적 가치와 외교 정책에서도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은 한계를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가치.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그 가치가 무엇이냐. 중국하면 좋은 이미지가 나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국가이냐, 민주 국가이냐, 평화로운 국가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오랫동안 그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단 민주보다는 국가의 주권을 더 강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가 이미지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어떤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힘의 하드 파워적인 확대, 이런 것들이 고민을 걸 보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어떤 민주적인 세계적으로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국은 인권보다는 주권을 중시하고, 국가 주권을 얘기하겠죠.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어쩌고 이러면서 국가와 일당 독재를 옹호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국가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이용해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시민단체를 감시 통제해야 한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시진핑의 중국의 꿈, 중국몽,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뭐야? 국가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개인의 행복과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소수민족들을 단결 어쩌고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는 그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애국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충성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뒤로 미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홍콩에 있는 그런 뭐 범죄자들을 대륙으로 데려가서 처단한다거나, 뭐 사형수들을 뭐 장기를 적출해서 뭐 한다거나, 뭐 지금 뭐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투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다 은폐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참 훌륭한 국가이다라고 호감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죠? 또 뭐예요? 언론 통제. 인민일보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예요. 당에서 나오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민주당보야. 그게 국가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신문이야. 우리나라는 뭐야? 물론 보수 언론으로 뭐 조중동을 얘기하지만 뭐 한겨레 뭐 프레시안 뭐 경향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인터넷 안에서 나오는 그런 신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국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 통제, 그죠? 인터넷 통제. 중국에서 뭐예요? 들어가면 뭐 당장 페이스북 안 되고, 그죠? 우리 카카오톡 안 되고, 이런 통제 국가라는 거지. 요즘같이 이런 SNS를 또 막 통제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라든가 국가의 어떤 건전성 제고라든가 건전한 발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분야에서도 통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바타 영화 야 안 돼, 야 공짜 틀어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 이런 시장 논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체제라든가 이런 외교 태도, 특히 외교는 어때요? 뭐 국력이 세졌다고 해서 뭐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물론 국제적인 어떤 경제 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국가의 특수성, 중국만의 특색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국의 한계이다. 외교적 택도 설득과 협력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일방적이며 공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뭐 남중국해 분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에요? 뭐 조도, 센카쿠, 일본과 이런 데서 강력하게 뭐 그 당시에 뭐 히토류 수출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협상, 소프트 파워적인 협력, 설득 이런 것보다는 강력한 무력 행사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연결을 해서 몇 개의 도서를 연결해서 활주로를 만들고 그 도서들을 몇 개를 합쳐서 육지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중국의 영토이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칭송받지 못하고 중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국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졌다는 거죠. 나오잖아요.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거기 뭐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련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중국 땅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이런 식으로 무시했단 말이야.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인 구단선과 역사적 권원을 내세우는, 옛날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국들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평화적 발전, 조화세계, 책임지는 대국, 신형 대국관계, 진성해용의 주변 외교 등 중국이 표방해온 외교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죠. 화평불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경제 발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너무 잘 살게 되면 저거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우뚝 세우는 뭐 그런 국가다, 그런 의미로 평화 굴기를 내었다가, 굴기는 너무 좀 세 보이니까 평화 평화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전 세계 기존 질서와 그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와 또 다른 목소리를 갖되 그 기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나가는, 결코 모순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외교를 추진한다. 조화로운 세계를 추진한다. 그리고 책임대국 뭐야? 책임대국 뭐냐면, 이제는 살만한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 대한 뭐 원조라든가 경제적인 원조 지원, 이런 것도 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뭐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민해방군 파견해서 거기서 평화 유지군으로서도 역할도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얘기하는 그 책임 대국이에요. 그런 것도 하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옛날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갈등,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그다음에 뭐야? 중국, 일본, 소련, 미국 이렇게 함께하는 육자 회담을 만들어서 추진한 적이 있죠. 성공했나요? 지금 육자 회담 얘기도 없잖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세계 국제사회에서 보여주지도 못했고, 신형대국 관계? 이건 뭐 나중에도 우리가 다 공부하겠지만, 대국은 뭐야? 미국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대국이 되었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나눠서 미국의 영역과 중국의 영역으로 나눠가자. 그래서 각자 서로 협력하고 하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자. 같이 두 나라가 G2가 돼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물론 트럼프가 나타나서 뭐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평화 유지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나름의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평화 활동이라든가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든거나 이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정성을 다하고, 그죠? 지혜롭게, 용은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하고 잘 지내겠다 라고 했지만, 우리랑도 잘 지냅니까? 서해에 맨날 나와서 불법어로 하죠. 마라도 저쪽에 이오도가 어쩌고, 맨날 주변 국가들과 맨날 이렇게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 평화, 행복 이런 거죠.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나라인가? 그런 것을 실천해 가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다. 국제규범을 잘 지키는가? 국제사회에서, 국제재판소에서 이렇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양보해라. 그럼 좀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왜 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외교 행위가 이런 국제사회에서
잘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거야. 응? 중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떨어져 가고 있다. 결국은 뭐야? 중국은 하드 파워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중국몽 중에서 뭐야? 강군몽이라고 있었죠. 강군몽. 강한 군대에 대한 꿈. 그리고 경제 성장했어요. 하드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 파워 분야에서는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프트 파워, 이 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잘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 질서, 평화롭게 함께 지내고 있는 이런 거를 얼마나 잘 룰을 잘 지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프트 파워에서는 완전히 젬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내적 통제와 대외적 일방성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 대내적 통제. 요즘 뭐 AI 뭐예요? 인공지능 해서 안면 인식 기술 갖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고 뭐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어디 가 있다 딱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구고 다 나와요. 이건 사실 인권 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있죠. 이 사람 보니까 맨날 어느 호텔 갔다가 어느 술집 갔다가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해. 요즘 GPS로 뭐 이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국가나 이런 데서는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예민한 일이잖아요. 중국은 안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정보가 다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들어서 야, 너 뭐 이런 얘기 했지? 너 이런 글을 올렸지? 너 반정부 운동했지? 이래서 다 잡아간다는 거야. 우리 잡아가려면 어떻게 돼? 영장 갖고 오고 그걸 가져오고 영장을 어디서 발부받아? 법원이나 뭐 검찰에다 신청해서 얘가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얘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건 시간 걸린단 말이야.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바로 가서 잡아오고 일로 와. 감옥에 들어가고 때리고 이 새끼 말 안 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이 소프트 파워 차원에서 아직은 후진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내적 통제나 이런 것들 막 하고 마음대로 일당 독재하면서, 그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에서도 계속 뭐 침략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목소리, 여러 가지 정치정당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소프트 파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유로운 창작 활동,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 활동을 다 보장하고 인정해 줘야만이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야?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사회주의 사상에 관련된 얘기만 해. 그런 작품만 만들어. 이런 식으로 통제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가 된 상태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그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주변의 어떤 요구와 비판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중국의 특수성까지도 완전히 뭐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중국의 그런 특수성은 그래도 유지해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룰, 그죠? 원칙, 규범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중요한 보편적 가치들도 또한 중국에서 보장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스마트 파워라고 할 수 있고, 그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각 국가별로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국력을, 종합 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중국과 미국에 적용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중국이 종합국력 차원에서 미국을 추월하기란 아직은 성급한 예측이자 우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학자가 했던 이런 얘기, 현재 모든 국가들의 종합 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런 것들이 합쳐진 바로 스마트 파워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과 이것을 적용한 중국의 그런 현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